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제12회 모의고사 6번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6번은 개념 문제가 되겠네요. 자, 한번 간단히 보시죠. 일반균형과 파레토 최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어요. 1번에 일반균형 분석의 결과는 부분균형 분석이네요. 결과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분균형 입장에서는 어느 한 시장만 놓고 보는 거야. 근데 일반 균형은 어느 한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을 놓고 보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 최적이 전체 최적과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절액의 역설도 마찬가지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갑자기 로또에 당첨됐어. 그게 그 순간으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현상이지만 인생을 길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느 게 더 좋은 거냐면 상호 의존성과 모든 시장을 다 고려하는 일반균형 분석의 결과가 훨씬 더 당연히 좀 좋긴 하겠죠. 근데 뭐 너무 어렵겠죠, 분석이. 다음에 2번 볼게요. 파레토 최적은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는 효율성의 개념이다. 맞아요. 우리가 파레토 최적이라는 것은 형평성과 공평성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냥 희소성이라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희소한 자원을 낭비 없이 배분하게 되면 그게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외부 효과가 없다면 3번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최적이다. 맞죠? 외부 효과가 있으면 그래서 파레토 최적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시장 실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4번 정부가 개입해서 초기 부전 자원을 배분할 경우에 일반 경쟁 균형은 파레토 효율적인 최적이 될 수가 없다. 아니요. 될 수가 있다라는 게 후생 경제 제2정리예요. 그래서 일반 경쟁 균형이 이렇게 있어요. 제너럴 이퀄리브리엄이 있으면 요거가 바로 파레토 최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후생경제 제1정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해 가시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요걸 반대로 이렇게 보는 거야.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를 달성하는 일반 경쟁 균형이 존재할 수 있을까? 있다라는 게 바로 제2정리, 후생경제학 제2정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존재한다라는 일반 균형의 존재성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에즈워드 박스를 이렇게 그렸어. 여기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B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게요.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점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약 곡선상에 위치하는 겁니다. 자, 그 계약 곡선이에요. 컨트랙트가 체결된 계약 곡선 상에 있는 점이에요. 자, 요 위에는 전부 다 효율적이라니까요. 계약 곡선상에 있는 점들은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요 상태 알파라고 할게요. 알파 상태는 뭐야? A가 B보다 XY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야. 무차별 곡선이 A의 무차별 곡선이 훨씬 더 멀리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좀 뭔가 여기 개입을 해가지고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때 여기로 가는 게 목표라니까 베타로.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얼마나 어렵겠어 이걸 맞추기가. 근데 후생경제 제2정리가 존재하면 정부야 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네가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 가격이라는 걸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그 가정하에 이렇게 여기 감마로 여기 어디 툭 던져주라는 거예요. 던져주게 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시장의 가격 기구가 존재하는 거지. PY분의 PX라는 게 이렇게 존재해서요. 그러면 시장에 알아서 요 가격 기구가 요걸 보고 사람들이 또 의사결정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정부에 요거 있잖아. 여기 나와 있는 하얀 색깔 요걸 우리가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입 재분배를 하는 거죠. 개입을 통해서 재분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일정리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또 의미가 뭐냐면 여기 감마로 던져주면은요 시장의 가격이 살아있네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베타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그것도 우리가 바로 제1정리와 같이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분배하는 게 바로 공평성 또는 형평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쪽 측면에 나타내는 건 바로 뭐다? 맞아요. 효율성 측면, 가격이 살아있으니까 효율성 측면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 5번. 생산물 구성의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면 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 생산의 한계 비용과 같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종합적 효율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MR, S, X, Y가 있고요. 여기에 PY분의 PX가 같아질 때가 A, B 두 사람의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예산선의 기울기랑 같을 때가 되는 거예요. 자, 생산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산할 때도요. MC X가 되고요. MC Y가 돼서요. 이걸 뭐라 그런다? 이게 MRT X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생산물 구성의 종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종합적인 파레토 최적이 달성되면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은 그 상품 생산의 한계 비용과 같아진다. 맞습니다. 이게 충족되는 거야. 요게 충족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이해 가시겠습니까? 요게 이렇게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번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자, 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고 7번 문제 됐죠. 자, 일반균형 분석에서 그 전제가 되는 왈라스 법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왈라스 법칙이라는 것은 시장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시장이 있는 거야. 일반균형 분석이니까 N개의 시장이 있어요. N개의 시장이. 근데 N개 시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균형이 달성되는 거야.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이 같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같다라는 것은요, 초과 수요가 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과 수요의 가치가 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두 개 시장이 있다고 할게요. A 시장과 B 두 개 시장만 있다고 합시다. A 시장이 이렇게 있고 B 시장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전체 시장이 바로 이제 균형을 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A 시장에서 플러스 10이라는 게 초과 공급으로 달성되면요, 그 얘기는 전체 시장이 균형이기 때문에 B 시장에서는요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1번에 보세요. 개별 상품 시장에서 초과 수요에, 요거는 요즘 막 출제가 유행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일반 균형 분석 너무 어렵고 또 객관식으로 어떻게 내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그냥 살짝만 그냥 알아두시되 뭐 유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것만 체크해 두시죠. 자, 초과 수요의 시장 가치야. 그냥 초과 수요 단지 그냥 초과 수요가 아니라 초과 수요의 시장 가치에서 그래서 P를 곱해준 그 시장 가치의 합이 항상 제로가 된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개별 상품이잖아. 개별의 동그라미 치세요. A 시장에서는 이렇게 플러스 10이 될 수가 있어. 근데 B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0이 돼서 이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거는 제로가 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별 상품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의 시장 가치가 항상 0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이번 경제 전체적으로, 전체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거는 항상 0이 된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개 시장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N-1개 시장까지 처음부터 쭉 균형이 달성되면 나머지 시장도, 그러니까 A 시장이 만약에 균형이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빵이야, 빵. 그럼 B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공급이 똑같으면 B도 빵이 돼야지. B가 마이너스 10 되면 전체 시장이 균형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4번. 현재 주어진 가격에서 모든 개별 시장은 균형을 달성한다. 아니요.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개별 시장이 항상 균형은 아니야.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그게 다 상쇄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어떤 개별 상품 시장에서 초과 수요의 시장 가치가 양이 되면 다른 개별 상품 시장에서는 초과 수요의 시장 가치가 음이 될 수 있다. 맞네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보시죠. 사라져라. 예. 자, 8번. 파레토 최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파레토 우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다. 파레토 개선이 더 이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레토 우위, 파레토 개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레토 임프루브먼트 해가지고 S라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S-라는 상태로 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되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럼 살짝 하나 그려볼게요.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 수준이 있고요. 이렇게
둘이 누릴 수 있는 가능한 효용의 경계가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효용 가능 경계라고 할까요? 그래서 utility 가능, possibility, fronti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라고 할게요. 여기 있다 할게요. A. 자, 그러면 요거는요 파레토 최적이 아니라고요. 왜냐면 여기다 보조선을 그려봅시다. 보조선을 그리게 되면 특히 여기 어느 상태, 요런 상태에 가게 되면 요런 상태에 가게 되면 A도 효용이 증가하고 B도 효용이 증가하는 둘 다 윈윈 되는 상태가 있어요. 여기 B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A에서 B로 가게 되는 거야. A에서 B로 가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느 누군가에게 효용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개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개선이야. 여기 C도 개선이고 여기도 개선이고 D, 여기 E 다 개선입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만약에 B에 막상 도달했다 합시다. B에 도달했어요. B에 도달했어. 그럼 B에서 누군가에게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해. A의 효용을 증가시키려고 해. 그러면 이 효용 가능 경계선상의 밖을 나갈 수는 없잖아.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에즈워드 박스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경제 성장이 되면 이게 효용 가능 경계가 밖으로 가면 그땐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주어진 기술 수준에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A의 효용을 증가시키려면 반드시 B의 효용이 감소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효용을 증가시키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바로 있어야지 파레토 우위, 파레토 개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불가능한 상태다? 그게 바로 파레토 최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해 가시겠죠? 자, 생산 요소 시장이 독점이 되면은 파레토 최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쵸? 수요 독점이든 공급 독점이든 우리가 더 생산할 수 있고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파레토 최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번 개별 효용 가능 경계 곡선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좀 각각의 에즈워드 박스 있잖아요. 거기서 여러 개 나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뭐 가볍게 봐주세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두 사람이 이제 선택하는 그런 점들을 여기서 이제 박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박스를 그려. 자, 그러면 요거를요, 우리가 지금 두 사람의 효용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해서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이렇게 나타내 보도록 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여기 보시면 A의 효용, B의 효용. 이거 좀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서 설명 다시 한번 체크해서 봐주세요. 이 파란 색깔에 해당하는 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매핑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럼 효용 가능 경계선상에 있는 효용 가능 곡선이에요. 요 계약 곡선상에 있는 여기다 연결하면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게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요. 여러분들 조금 더 확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확대해서 보는가라고 하면 우리 한 국가가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있어. 그래서 XJ가 있고요. 여기가 YJ가 있어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입니다. 이걸 P, P,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우리가 늘 생산 가능 곡선 했을 때 선택점이 다를 수 있어요.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 요 점을 선택할 수 있고 그래요. 이게 빵과 미사일이면 미사일을 많이 생산할 수도 있고 빵을 적게, 아니면 빵을 생산 많이 하게 되면 미사일을 적게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을 많이 생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소비 가능한 영역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본 것처럼 여기에 하나의 계약 곡선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A라는 애가 여기 위치하고요. B라는 애가 여기 위치합니다. 물론 자, 만약에 요 점을 선택했어. 그러면 이제 소비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럼 계약 곡선을 하나 그릴 수 있어요. 요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를 선택했으면요. 역시 또 이렇게 소비 가능한 영역이 이렇게 박스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여기도 계약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무슨 구미호 같이 꼬리같이 이렇게 쫙 세 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의 효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두 사람의 효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효용으로 표현하게 되면 A라는 사람의 효용, B라는 사람의 효용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에 대한 효용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대한 효용 가능 곡선이 뭐 이렇게 있고, 요거에 대한 효용 가능 곡선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나타낼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바깥쪽에 이렇게 있는 건 효용 가능 경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개별 효용 가능 곡선은 이렇게 에드워드 박스의 형태에 따라서 무수히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 값의 한계 대체율이 어떤 값이든 소비자 을의 한계 대체율과 같다. 그쵸. 그게 교환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MRS가 두 개 같을 때이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 5번. 빈부격차는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원래요, 우리가 파레토 최적, 파레토 효율 이거는요, 효율성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실패다라고 하면은요, 그 시장 실패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는 낭비,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순수한 시장 실패야. 그래서 협의의 시장 실패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것만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뭐 협의의 개념 말고 일반적으로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작동이 안 되는 것들을 다 시장 실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빈부격차, 뭐 불공평성 이런 거, 거시적으로 실업과 인플레이션 이렇게 크게 거시적 시장 실패 이렇게 나타내는데, 미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파레토 최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빈부격차 같은 공평성은 사실 고려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도 괜찮은 문제인데요, 제가 설명을 할 때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어요. 뭐냐면 엄밀한 건 아닌데 여기 사과가 10개가 있다고 할게요.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지금 두 사람이 사과를 논아 먹는다고 할게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논아 먹는데 4개 이렇게 논아 먹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총 8개를 소비하고 있는 거야. 그쵸? 10개가 생산됐는데, 이게 생산됐는데 분배가 이 상태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직관적으로 봐도. 왜요? 2개가 남아 돌고 있잖아요. 이거를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앞에가 소비자 A, 뒤에 게 소비자 B가 소비하는 양이에요. 이거를 6개, 4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B는요, 효용이 감소하진 않잖아. 4개에서 그대로 4개니까 B의 효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A의 효용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파레토 시각으로 봤을 때 개선이다 그렇게 된다니까요. 만약에 C에 볼게요. 5개는 어때요? 이거 파레토 개선이지. A의 효용도 증가하고 B의 효용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D는 어떻게 될까요? D 뭐 4개와 6개. 오케이. 이것도 파레토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것들은 전부 다 파레토 개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산된 10개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개, 6개, 4개, 4개, 6개, 5개, 5개는 전부 다 소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값과 을로 구성된 시장 경제에서 교환할 수 있는 상품의 보존량이 1로 우리가 정규화시켰는데 그냥 사과 10개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사과 10개가 있는데 이때 파레토 최적 개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보시면 1번 보세요. 값과 을에게 각각 상품이 0.5개, 그냥 10개라고 하면 이게 5개씩 분배됐다. 파레토 효율적이라니까 낭비가 없잖아. 그리고 갑에게 1이 모두 분배됐다. 맞아요. 그것도 파레토 효율적이야.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는 낭비가 있으니까 우리가 비효율적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근데 만약에 갑이 10개를 다 갖게 되었고요. 뭐 Z라고 할까요? 분배 상태가. A가 갑을 해도 되고 AB라고 할게요. 그럼 A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싹쓸이 하고 있어. 그래도 이거는 파레토 효율적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어떤 배분 상태로 가더라도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효율적이라는 개념은 어떤 상태에 도달했을 때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걸 뺏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상태가 효율적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돼? 사사는
누군가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건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파레토 효율적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한 사람이 10개를 다 갖고 있으면 두 번째 을이라고 해도 되겠고, 을의 소비량을 하나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갑의 소비량을 뺄 수밖에 없어요. 왜요? 10개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누군가 거를 약탈해야 될 수밖에 없으면 그 상태는 우리가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파레토 최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약간 말장난 같긴 하죠. 을이 모든 걸 갖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4번 볼게요. 갑과 을에게 5개씩 분배한 상태는 6개, 4개 분배한 상태보다 더 우월하다? 그건 모른다니까. 이건 다 파레토 효율적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상태는 얘 파레토 효율적, 얘도 파레토 효율적, 얘도 파레토 효율적. 우리가 봤죠. 여기 보시면 효용 가는 경계선상에 있는 이 모든 점들은 다 파레토 효율적입니다. 이해가 있죠? 근데 거기서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하냐, 그것까지 하려면 사회 무차별 곡선이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5번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4번은 틀린 거예요. 이제 낭비가 없으면 다 효율적이면 두 개간은 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무차별 곡선, 사회 후생 함수가 있을 때만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공평성까지 감안해서 좀 더 바람직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갑에게 0.5 플러스 알파만큼의 상품이 배분됐다? 그러면 을에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만약에 알파가 그냥 이게 5라고 하고요. 알파가 1이라고 할게. 그러면 갑이 6개 가졌다, 을은 4개 가졌다. 그럼 파레토 효율적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 단 알파는 0과 0.5 사이의 값을 갖는다. 0이 되면 5개, 0.5가 되면 1. 아무튼 전부 다 낭비 없이 갑이 가지면 나머지가 을을 갖게 됐을 땐 그건 바로 파레토 효율적인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을까지 좀 써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10번 봅시다. 자, 10번은 우리가 이제 일반 균형 얘기를 끝냈고요. 시장 실패에 관련된 외부성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볍게 봐주시죠. 자, 10번 볼까요? 자,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외부 효과라는 게 externality잖아요. 그래서 externalities 복수로도 이렇게 많이 쓰는데, x가 뭐예요? 외부라는 게 뭐예요? 외부 효과, 외부성 이렇게 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번.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 자원의 기회비용을 나타나지 못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가 존재하게 되면 시장에 존재하는 어떤 가격이 있잖아요. 이 시장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거야. 내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맞고요. C번. 외부 비경제를 내부화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라리 독과점 균형이 완전 경쟁 균형보다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C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차선의 이론이라고 얘기해요. 차선의 이론. 이 차선의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직장을 구하거나 누구를 만날 때요, 최선의 선택을 하려고 해. 최선은 뭐냐면 N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가, 모두 갖춘 상태가 충족 시 최선, 이렇게 됩니다. 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현실에서 N개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할게요. 이걸 하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N-1개 조건이라도 조건을 충족하는 게 세컨 베스트가 아닐까? 차선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조건이 다 10개가 필요한데 10개 다 갖춘 게 최선인데, 하나 부족한 게 2개 부족한 것보다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게 바로 차선의 이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요. 시험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학생이 전과목 꽈락을 받았어. 그러면 에이 하고 때려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해서 하는데, 만약에 5과목 시험을 본다 할게요. 근데 어떤 학생은
한 번은 이 과목이 첫 번째 과목이 꽈락 나와서 떨어지고 다른 건 다 잘 봤는데 그 다음엔 또 난이도가 들쭉날쭉해서 이건 잘 봤는데 두 번째 과목이 꽈락 나와서 또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만약에 5년 동안 공부했다 합시다. 그럼 에이 내가 괜히 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전 과목이 꽈락 받는 것보다 하나씩 꽈락이 받는 게 이 오히려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부 비경제를 내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환경 오염이 있다면, 그러니까 외부성이 있다면 제일 좋은 상태는 뭐라고요? 외부성도 없고 그리고 독과점도 없는 완전 경쟁 시장이 가장 최선이라니까요. 자, 다시요. 최선의 상태는 first best예요. 이거는 뭡니까? 라고 하면 환경 오염이 없고 그리고 독점도 없고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상태라니까 최선의 상태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주 차선의 상태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염이 있고 그쵸? 독점은 없고 이렇게요. 없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 차차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차차선 third best라고 하면 요거는요 오염이 있고 둘 다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독점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느 게 제일 좋다고요? 이게 제일 좋지. 최선이 제일 좋아요. 왜요? 아니 오염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 독점도 없는 상태잖아. 이게 제일 좋다니까. 근데 이게 우리 선택지에서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합시다.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야, 두 가지를 다 충족시켜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는 충족시켰어. 독점이 없잖아. 얘는 하나는 충족했고 색깔을 바꿀게요. 얘는 하나를 충족했고 얘가 충족을 못한 거고 얘는 둘 다 충족을 못한 거고 앞에 있는 건 둘 다 충족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야 그래도 둘 다 충족하지 못한 것보다 하나라도 우리가 해결한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차선의 이론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정도로만 잘 봐주세요. 자, 그 다음에 D번 외부 효과가 존재하면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일치하지 않는다. 맞죠? 외부 효과는 우리 요거 한번 잘 정리해 주세요. 스스로 해주세요. 자, 외부성은 어떻게 합니까? 생산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요. 소비 과정에서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외부 경제라고 하죠. 긍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적인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생산 과정에서 환경 오염을 흔히 얘기하잖아. 그럼 어디에 해당합니까? 환경 오염.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니까 여기에 해당해요. 이게 바로 환경 오염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 오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빨래를 하다가 세제를 써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 오염되는 경우는 그거는 소비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죠.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 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생산과 관련된 거는 한계 비용이고요. 소비와 관련된 거는 한계 편익이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서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했어요. 생산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SMC와 PMC가 괴리가 발생합니다. 어떤 게 더 크다? 맞아요. 우리가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여기 나와 있는 생산 비용이잖아. 프라이빗 입장에서 생산 비용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PMC라는 생산 비용에다가 더하기 맞습니다. 외부 비용까지 더 고려해야 돼. 외부성으로 인한 비용까지 더 고려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부등호가 왼쪽이 커지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개가 일치하지 않는다까지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외부 효과가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서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 균형 문제, 파레토 최적 그런 개념 내용하고요. 그리고 외부성 문제를 좀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문제를 풀면서 계산 문제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정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